얼음이나 먹니? 사중 안심기술로 만드는 청호 살균 얼음. 이제 살균 얼음 정수기 있고 없고가 엄마의 능력. 너 1등 먹자. 난 2등. 일상을 더 즐겁게 얼룩 걱정 없이 깊게 베인 심한 얼룩도 걱정 없이 뉴퍼실 딥클린. 딥클린 포뮬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얼룩과 미세먼지를 싹. 섬유 속까지 깨끗하게. 퍼실 딥클린.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가족들 피로는 어떻게 풀어줘? 피로? 요샌 에너지까지 챙겨. 임팩타민, 필수 비타민 B 8종으로 피로는 없애고 에너지는 만드니까 비타민 B의 더블 임팩트, 임팩타민. 함량도 높네. 제가 파지?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윤유선이 입어봤어요. 유실금 때문에 긴 시간 떠날 때 더 불안하시죠? 저는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를 추천해드려요. 3중 안심 흡수충이 꽉 잡아주니까 셀 걱정 없고, 빠르게 흡수되니까 냄새 걱정도 없고, 부드러워진 허리밴드로 조임 없이 편안하고 티나지 않아요. 더 새로워진 디펜드 스타일 언더웨어 지금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언더웨어. 가을엔 싱싱한 대하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도 플러스. 이러다 살찔까 걱정입니다. 나도 가볍게 쌀국수 먹을래. 가벼운 한 끼 식사. 농심 쌀국수. The real American pickup truck. Colorado. 요즘 몸에 좋은 건 직구로 챙기던데. 팩트입니까? 내 몸이니까 철저하게 챙겨야죠. 팩트로. 우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우르사. 이래서 1등. 물질과 물질이 아닌 생각과 생각을 섞다. 생각의 연결, 생각의 반응, 생각의 화합. 새로움은 그렇게 태어나니까. 생각을 화학하다. 미래로 나아간다. 롯데케미칼.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때가 됐다. 다방할 때 무엇을 원하든 다 있다. 다방. 어디 가는 거야? 늘 꼼꼼하게 물건을 챙기던 아내가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물. 화장도 좀 치워줘. 여보, 발도 좀 닦아줘. 무엇든지 알아서 잘 하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없던 아내가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확실히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중증 치매는 매월 간병비를 평생 보장. 지병이나 가족력이 있어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와, 치매보험. 이거 하나면 든든하겠네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 왜 저거 했을 때 그거 할 때 다 주고 다 좋아했잖아. 그거. 말이 잘 통하던 남편이. 저거 말이야. 그거. 여간에선 화도 안 내던 남편이. 여보 나와봐. 옳은 결정만 하던 남편이. 여보. 변했다. 치매. 의심받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치매는 완치가 힘든 병이니까 보장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를 살아생전 평생 보장해 드립니다. 게다가 진단금은 초기 단계인 경증 치매부터 보장. 치매보험 처음부터 든든하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장관 가족의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호텔스 컴바인 290만 호텔을 한 번에 비교해서 회원 전용 특가에 최저가 보장까지. 대세는 호텔스 컴바인. 아우디 Q7 차원이 다른 여유로움을 제안하다. 공간적 여유로움을 넘어 당신 삶의 여유로움까지. 여유로움을 다시 정의하다. 아우디 Q7. 어디에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بفضل من الله تعالى نفذ 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عملية هجومية واسعة ب10 طائرات مسيرة. Iran destabilizes this entire region. It supports proxy militias and terrorists. It is an arms dealer to the Houthi rebels in Yemen, and Iran conducts cyber hacking campaigns. 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는 이곳은 사우디 원유 시설의 심장 아부카이크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정말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 사우디 석유 시설 테러에 무인 드론 10대면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 차분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이 사우디의 주요 핵심 시설인 석유 생산 시설에 걸프전 이상의 피해가 났다는데 좀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라고 하면 세계 원유의 상당 부분을 지금 공급하고 있죠. 이번에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지금 핵심 2개 시설을 일단 무인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석유 생산량,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5%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현재 배럴당 한 60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JP 모건 측에서 이제 그 예측한 바로는 이게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석유 같은 경우에 소비량의 30%를 지금 사우디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우디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일단 비축유를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은 영향이 없겠지만 이 석유 시설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느냐에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원유 가격이 급속히 치솟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걸프전 이후 최대 피해라는 평가도 나와서요. 자, 그렇다면 누가 왜 드론 테러를 감행한 걸까요? 이 친이란 성향의 예멘 반군 후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بفضل من الله تعالى نفذ 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عملية هجومية واسعة ب10 طائرات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على بلدنا منذ 5 سنوات. 일단 표면적인 이 공격을 한 집단이 나왔는데 신 대표님 화면 같이 보시면 이게 무인기가 10대가 넘는 정도의 수준이 이 드론이 이렇게 핵심 석유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멘 지역에서부터 지금 저 유전 지역까지 거리가 1,300km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날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좁은 국토에 많은 병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더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토에 인구도 우리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레이더의 그 탐지가 못 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멘에서 저기까지 날아가려면은 레이더가 없는 곳을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가야 됩니다. 레이더 있는 곳을 관통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면은 즉 이 비행 거리는 저거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되는데 저런 1m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3kg짜리 페이로드 그러니까 3kg짜리 폭탄을 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3kg짜리 폭탄 가지고 저런 유전 시설을 저 정도로 격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착물 딱 갖다 붙여가지고 폭파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떨어뜨려서 우연히 폭파했을 때 저 정도 폭발력이 낸다. 저거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힘들다. 다른 데서 또 외부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도 가미되지 않는 생각합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신 대표님 말씀은 이 예멘에서 이 지금 피해를 본 곳이 1,300km 이상 되니까 네. 무인기 10대 말고도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공격이 가했을 때 사우디도 상당히 군사 대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조차 이 핵심 시설 못 막는 겁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러니까 방공 시스템이죠. 요격 시스템. 그것을 뭐 10여 기나 가지고 있고 사드도 지금 여러 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가 전략 시설을 못 지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 만약에 정말로 예멘에서 날아왔다고 하면은 허를 찔린 것이죠. 뒤에서 도저히 날아올 수 없는 레이더 같은 것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날아왔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로 뭐 어디 그 다른 주장처럼 다른 곳에서 날아왔다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날아왔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요, 미국은 이 예멘 반군의 배후로 미국과 군사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을 지목합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 합작 테러 위협을 예의주시했었습니다. Iran destabilizes this entire region. It supports proxy militias and terrorist groups. It is an arms dealer to the Houthi rebels in Yemen. Unlike the prior administration, we will not neglect the vast scope of Iran's terrorism. It is indeed the greatest sponsor of terrorism in the world, and we are determined to make sure it never possesses a nuclear weapon. 자,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는 이유, 신 대표님 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순항 미사일 사용 흔적이 있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드론을 10대를 동원했다라고 돼 있는데 폭발 흔적은 19개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개는 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순항 미사일을 이란이 이라크 국경 지역 쪽에서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이제 현지 지금 저 유전 지역의 현지인들의 사우디인들의 증언도 사실은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드론을 가지고는 3kg짜리 폭탄을 투하를 한다고 하는데
순항 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250kg입니다. 예. 거의 100배에 가까운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3kg짜리 수류탄보다 좀 강한 폭탄이 떨어져서 터지면은 그로 인해서 유폭이 발생해서 뭔가 저런 화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 하나의 폭발력으로 저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250kg이니까 그거 예. 한 방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폭음이 이루면서 화염이 치솟하는 것이니까 현지 증언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란의 순항 미사일이 신 대표님 생각엔 아마 저 원유 시설을 타격했을 것이다. 저 정도 지금 피해 같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보복을 다짐했다. 그런데 김정모 실장님, 네. 그러면 어떤 보복,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이 만약에 배우라면 할 수 있는 보복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6월 달에 미국의 드론이 이제 이란군에 의해서 격추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다가 10분 후에 취소했었습니다. 그때 취소하면서 한 얘기가 만약에 공격하면은 이란의 민간인들이 한 수십 명 살상되기 때문에 중지됐다라고 핑계를 냈습니다만 그때는 현재 중동에 있는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때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페이트리엇 3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갖다 놨기 때문에 지금은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공군 기지에서 미군의 그 비행기가 이란의 중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 저 드론 테러 이후가 더 큰 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네요. 글쎄요. 실제로 공격을 할지는 현재 그것도 미지수인 것이 만약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사우디에 있는 그런 중요한 다른 또 석유 저장 시설이라든가 추가 타격을 하면 추가 타격이 되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걸 정말 군사적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정세가 조금 심상치는 않아서요. 그런데 이 드론 테러가 우리에게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드론 테러는 이미 현실화됐고 우리나라도 테러 무풍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네. 물론 뭐 드론 말고 배후에 순항 미사일이 있는지는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인기 열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사우디 기간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면 우리 군 레이더는 이런 드론에 대해서는 탐지가 좀 어렵다면서요? 탐지가 어려웠었는데 지난 2013년도에 경기도 파주 이런 곳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를 찍고 돌아가다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우리 군이 이스라엘을 라다서로부터 초정밀 레이더 10개를 긴급히 도입해서 지금 수도권 주변에 깔아놨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국내 레이더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엘모 회사인데 거기에서 긴급하게 국지방공 레이더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올해 지금부터 전방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따라서 이 드론 초소형 드론이라 하더라도 서울 근방은 대부분 탐지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경기도 조금 서울과 먼 곳은 아직은 탐지가 안 됩니다만은 한 1, 2년 후에는 휴전선 전 지역이 탐지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드론조차도 또 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날아와서 여기에 저런 폭약이 아니고 살인가스나 이런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을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테러를 한다면 사실은 뭐 굉장히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우디의 원유 테러, 드론 테러 여파가 당장은 우리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의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국민들 걱정에 앞섭니다. 가격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원유 수급엔 정말 차질이 없느냐. 근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축 석유들을 좀 푼다고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축유들이 이제 풀린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아람코, 즉 사우디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석유회사,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 이제 비축유 저장 시설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탈황 시설에 있는 이제 정제유가 파괴된 것이거든요. 아마 일단 그쪽에서 이제 비축유를 풀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타격은 없겠지만, 그냥 과연 이제 저 시설이 얼마나 빨리 복구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문제겠죠. 그리고 또 중동 정세가 이제 복잡해지면 사실 이번에 예멘 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우디 같은 수니파의 어떤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도에 나온 것 따르면 미국 당국이 사실상 이란을 지금 이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론 공격보다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더 나오고 규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 사태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테러를 당한 사우디 석유의 심장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뉴스 탑10이 뽑은 5위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또 10개 들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과 북한 문제에서 강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서로 뒤끝 장렬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John's known as a tough guy. 저렇게 볼턴을 깎아내렸었는데 김정은 시장 지금 심지어 볼턴은 보수 정치인 후원을 하고 나서서 글쎄요, 저 비핵화 때문에 서로 정말 끈끈했던 사람들이 너무 갈라져서 미국의 이 대북 정책 기조도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뭐 볼턴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대화 쪽으로 무게추가 이제 뭐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중으로 만나서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볼턴을 이제 일단 사임시킨 경질한 그 효과라고 이제 일단은 뭐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볼턴도 현재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시작한 것이 볼턴이 이제 그 보좌관 되기 전부터 공화당의 그 아주 보수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그 강력한 입장을 가진 그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볼턴 정치활동위원회 같은 그런 그 후원 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한 수백만 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화당의 아주 유력 정치인 그 5명한테 1인당 10,000불씩 일단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의원들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회고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뒷끝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일 텐데요. 북한은 이 강경파 볼턴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의 해임은 비핵화 협상의 신호로도 읽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비밀 친서를 보내서 평양으로 초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I'm not happy about it, but again, he's not in violation of an agreement. We speak. He was upset that South Korea was doing the war games. 비밀 친서를 보냈다. 내용도 그렇죠. 싱가포르 하노이르 판문점 이번에 만나면 평양 4차 정상회담입니다. 안소영님, 근데 트럼프가 평양에 갈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반 정도인데 뭔가 지금 두 지도자 사이에는 이제 지적했듯이 베트남, 싱가포르, 판문점이 있었지만 성과를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양에 간다면은 그 가는 자체만으로도 좀 깜짝 이벤트가 될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과연 평양 가서 유인해낼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겠죠. 제가 볼 땐 그래서 김정은이 바라는 건 뭡니까? 체제 안정입니다. 체제 안정. 즉 미국과 관계 개선이 돼서 뭐 외교 관계에서 적어도 뭐 영사급 정도 대표부라도 워싱턴과 평양에 만든다면 만족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그런 선물을 들고 평양에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반이다. 예.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안이었습니다.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죠. 그런데 4번을 만나든 40번을 만나든 심지어 평양에서 만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안 가져가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뭐 판문점에 만나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고 이번 이제 9월 말에 곧 또 실무 접촉이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과연 평양 방문이라는 깜짝 이벤트가 결국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제 말씀드린 뭐 외교적인 뭐 절차 이런 걸 몇 가지 도장 찍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이 무슨 또 영변이나 그런 형식적인 비핵화 절차 몇 개 보여주고 미국으로부터 도장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아직은 좀 비관적인 면이 많고 결국 내년 대선 포즐에 가야 뭔가 북미 관계 윤곽이 드러나지 현재로서는 아무리 연말이 와도 북한이 보여줄 거 미국이 보여줄 거 뭐 평양 방문이라는 이벤트 내놓고는 크게 판문점과 달라질 게 없다. 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평양 와라라는 이 비밀 친서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편지가 언제 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강경화 장관은 확인해 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우리 정부는 어떤 정도로 정보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가 8월 달에 2개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두 개 갔습니다. 8월 8일 날 친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고 8월 9일 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월 셋째 주에 또 다른 친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현재 이 말만 가지고는 확실치도 않고 또 이제 고민정 청와대 그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럼 이것은 혹시나 우리 정부가 8월 9일 날 친서 얘기만 듣고 8월 셋째 주 친서 얘기는 전혀 못 들은지 그런 우리가 이 비밀 친서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건지 현재로서는 모든 게 현재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걸 겁니다. 북한의 핵탄두 개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일 텐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Our estimate is probably a median estimate. I think that we probably are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low and high-end estimates. 저희 여기 보시는 주제 그대로예요. 북한의 핵탄두가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난해보다 또 10개 늘어났다. 신 대표님, 네. 언제 맞는 겁니까 이건 또? 자, 이게 이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한 20-30개 정도 핵탄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국제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 탑10에서도 계속 분석을 했죠. 그래서 최소 60개에서 많으면 100개 정도는 이제 있을 것이다. 지금 1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을 사실 우리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댄 스미스 소장도 대략적인 숫자다라는 전제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저분의 분석은 아주 보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 저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 모르고 만약에 타결된다고 하면 최대한 뒤로 숨겨놔야 되는데 미국이 인지하고 있는 숫자보다 최대한 더 많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최대한 가동시켜서 더 많은 핵탄두의 원료를 만들어 비축해 놓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신 대표님 하나만 더요. 그러면 말씀처럼 30개, 40개보다는 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매년 우라늄을 정말 많이 돌려서 10개 이상씩은 꼬박꼬박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 있다는 거잖아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본 원심 분리기가 2,000개, 그리고 분강, 강선지국에 그거보다 2배 이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포함한 10,000개가량의 원심 분리기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북한이 계속 돌린다면은 1년에 10개 아니라 20개 이상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최대 100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네요. 도장 찍기 전까지, 그리고 IAEA에서 그 실사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전날 밤까지도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또 10개나 늘어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외교안보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도 뉴스의 중심 인물은 조국 장관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구속 위기에 오촌 조카 조 선생. 오늘 조국 이슈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지난 추석 연휴 사이에 뭐 이 사태가 조금 뭐 사그러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아마 청와대와 여당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날 지금 해외에 도피해 있던 지금 조 씨가 일단 전격적으로 일단 그 체포가 됐습니다. 아마 괌에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14일 날 체포가 돼서 48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조 장관 가족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연휴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사실은 그 PB 직원을 집에 가서 사실 이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환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 이 핵심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구속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 수사에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그러시죠. 오촌 조카 이 핵심 인물에 대해서 혐의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좀 사실 포괄적인 건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미공개 정보 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이게 처음 사건 터졌을 때 나왔던 그 WFM 상장회사거든요.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허위 공시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경법상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그 웰스 CNT한테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횡령배임이 나오는 것 같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지금 해외로 가서 코링크 P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관계된 거 서류 다 없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세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국 장관 측하고 뭐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특수수에서 그렇지만 검찰은 저 일종의 개인 비리입니다.
일종의 조모 씨의 개인적인 문제로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오촌 조카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의 가능성이 이전에 최 대표, 이 대표죠. 예, 그 코링크하고 웰스 CNT 대표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마찬가지 자본시장법하고 횡령 배임죄로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범죄 사실을 대다수 인정을 하고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보면 이유는 주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종된 역할을 한 게 같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상당성이 없다라는 이유인데 이 조모 씨 같은 경우,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또 외국에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사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던 거와는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보실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오늘 핵심 인물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키맨인 것 같은데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흘러간 이 10억짜리 수표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됐다. 이게 좀 의미가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 씨가 지금 보면 이제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어때 사모펀드가 있으면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자한 회사한테서 다시 돈을 돌려받았어요. 자, 그 돌려받은 10억짜리 수표를 우리가 명동에 가면 사채시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이제 수표를 예를 들어서 깡을 우리가 아주 일반 용어로 깡을 한다고. 시쳇말로 이른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어떤 이 이유를 좀 적게 쳐서 그렇게 다시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현금화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돈이 조 씨한테로 그냥 가서 현금화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나 이런 쪽으로 갔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에 쓰였는 것인지 이 돈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게 현재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면 다시 보시면 현금화한 이 10억이 조국 장관의 부인에게 갔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다라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수수료를 띄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수표예요.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제 수표를 주고 일종의 저거를 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업계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거 10억 수표 주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10억 현금 주나요? 안 줍니다. 10%라고 하면 1억 띄고 9억 줄 거예요. 그러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왜 피 같은 돈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감수하고 왜 해요 저걸? 그냥 수표 자체로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그 얘기는 저거 자체가 약간 비자금이고 저걸 쓰는 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곳에 쓰기 때문에 명동 사채시장까지 가서 고액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상황 자체가 이미 저 돈의 용처가 뭔가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만약에 글쎄 뭐 정경심 교수한테 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예. 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저렇게 사채시장에 현금화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심 쪽으로 흘려 들어갔다. 만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횡령의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태는 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일단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오촌 조카 이모 관련 가족펀드 논란에 대해서 명절에 몇 번 본 사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일체 모른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물론 그 불찰입니다만은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 당시에 일체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네. 뭐 정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김상일 평론가님 당시 입맞추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돈의 용처를 숨기기 위해서 당시 투자사 대표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조카 생각에는 이 돈이 흘러 들어간 게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갔다면 그 IFM이라는 거를 설립을 2017년 6월에 하는데 6월에 설립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이게 국정과제에 이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면 그 이해 충돌로 조 장관이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익성으로 들어갔는데 익성에 따른 사람, 건설업에 투자한 사람한테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를 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7억 3천 플러스 3억은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조 모 씨 이 녹취록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돈을 그 2차 전지 사업에 쓰였는데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게 정보를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로 하는 거라는 것처럼 읽혀지는 대목들이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시켜줬을 가능성이 대두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해 충돌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 외부에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라는 거 그게 왜 제기되냐면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이 종목 선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정을 잘하든지 정보를 받든지 크게 나면 두 개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저 조모 씨 입장에서 보면 야 국책 사업을 벡터리가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IFM에다 투자하고 익성에 투자하고 우리가 진을 치고 있자.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에요. 나는 정말 뛰어난 이 사모펀드에 대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두려워합니다. 알려지는 걸.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죠? 본인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익성과 IFM을 딱 찍어서 여기다 투자하자라고 결정했으면 이건 자랑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익성과 IFM에 투자한 배경에 본인이 능력이 아닌 다른 외부의 힘의 개입으로 투자했을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저걸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당시 녹취록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구속 위기 이제 오촌 조카 아마 이르면 자정 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 부인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하나의 의혹, 이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조모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를 직접 대라 소개했고 이 자문료,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1,400만 원의 자문료도 사실상 수익금 배분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조국 펀드 관계자에게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모펀드의 운영까지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모 씨와 이 조국 장관을 할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 운영자를 분리시켜 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투자 용처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 펀드의 실행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가의 어떤 이 소유자가 실제로 운영자, 이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관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지금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는 회사에 이제 본인이 교육 사업을 하니까, 영어 교육 사업을 하니까 그게 고문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문료를 지금 자문료를 이제 1,400만 원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이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1,400만 원을 실제로 수익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건 한편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게요, 단순히 직접적 개입한 걸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국 교수의 정경심에서 돈이 들어간 블루펀드는요, WFM에 투자하지 않고 웰스 CNT한테 투자했어요. 아까 사치시장에도 돈 덜 투자사요. 투자사는. 차라리 웰스 CNT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상 그 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WFM이죠? 본인 돈이 투자된 펀드, 본인이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WFM이죠? 지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WFM은 저 상장회사고
그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웰스 시엔트는 비상장외자니까 두 개를 합병해서 우회상장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었어요. 실제로 뭐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예. 더군다나 저 WFM은 아까도 제가 조모 씨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만 뭐 허위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 WFM에 정경심 교수가 저 기사대로 정말로 매출 영향까지 보고받고 거기 운영에 대한 다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가했다면 WFM에 관련된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공시나 뭐 미공개 정보 유용 여기에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조국 장관의 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자가 뭐 운용사 운영에 개입했다 이걸 넘어서서 본격적인 주가 조작 행위에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저게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나온 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차원이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예. 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게 의심을 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WFM을 17년 10월 그 국정과제로 선정된 3개월 후에 코링크 PE가 인수를 해요.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 이후에. 예. 인수를 할 때는 교육업체였어요. 그리고 상장사였고.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어떻게 하냐면 정관을 변경을 합니다. 정관 변경을 뭐로 하냐면 웰스 CNT에 있는 2차 전지 산업 정관을 그대로 복사해다가 페이스트 해가지고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변경을 하게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코링크 P2에서 이걸 인수한 이후서부터 2차 전지 사업이 시작된 그때서부터 자문료가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 사업은 또 WFM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집중해봐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화면 바꿔 보실까요? 박준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을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좀 큰 문제라면서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이상으로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일단 자금의 흐름에 보니까 정모 씨, 정경심 교수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코링크 P에 투자를 할 때 8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금 출처는 정경심 교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중에 뭐 5억 원치 주식 매입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실제 소유자는 정경심 교수인데 남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이른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범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요. 예. 뭐냐면 코링크 PE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WFM을 매입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거에 관여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돈으로 동생이 주식을 샀다.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그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의 부인이 처남에게 돈을 뭐 8억이든 5억이든 빌려줬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청문회 답변이었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흐름이 아까 박진 변호사님 말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근데 이 흐름에서 동생에게 빌려줬고 이 주식을 매입했다. 그럼 여기서 정경심 교수도 문제인데 조국 장관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럼 왜냐면은 부부라고 이거를 뭐 무조건 다 알았다고 또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까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정경심 교수까지는 사법 처리를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남편인 조국 장관까지 사법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는 조금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의 진척 상황을. 예. 다만 정경심 교수까지만 사법 처리가 만약에 되면 남편인 조국 장관이 설사 몰라서 법적인 책임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도의적인 책임이냐 정치적 책임이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인이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무죄니까 장관 계속 할게요. 라는 게 과연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문제 그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법적인 책임까지 조국 장관한테 갈 것이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는 아까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하고 누나 돈 빌려서 동생이 여기 주식 산 것까지 포함하면 정경심 교수의 사법 처리는 가능성이 꽤 큰데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조국 장관이 여기서 피해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 법적인 책임은요? 법적인 책임은. 알겠습니다. 김상일 근데 이게 법적인 책임도 약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직접 만약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백지 신탁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의 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직접 사모펀드를 통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들어갔다면 공직자 가족이 그러면 백지 신탁을 사실상 거부할 목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배우자도 되지만 그 공직자 본인도 되기 때문에 저는 논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하여튼 정황적인 부분이에요.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샀다라고 해가지고 다 금융실명법 위반 아닙니다. 정말로 실소유자가 정경심 교수인지 이 부분을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소를 한다면 그게 입증이 돼야지만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 또 그걸 터잡아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지 입증이 지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조 씨에 대해서 처음에 법원에서 처음에 메시지 오기로는 그게 공직자윤리법이 있었어요. 근데 조 씨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정정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네, 법원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요? 근데 과연 법원에서, 만약 검찰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했으면 이게 조 장관의 혐의의 어떤 공범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만약에 검찰이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법원에서 수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뺀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이 왜 갑자기 이 조모 씨한테 영장에 처음에 들어갔다라고 통지를 했는 것인지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럼 아마 이 주식 문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엿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돈으로 만약에 주식을 샀다면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까지 거론이 됐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미묘한 시점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 당시 부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주 전부터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의 입원 여부 그리고 병명도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일단 입원했다는 것만 있지 어느 병원에 병명까지도 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여기서 관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아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이 피의자 소환 일정에 조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 불구속 아직 영장을 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소재 파악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출두 일정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 검찰이랑 일정 조율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조사도 받기 힘든데 억지로 끌어낼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마 검찰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입원했고 얼마나 아프고 치료 기간은 얼마인지까지 아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의자 소환 일정이 조금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하, 몸 상태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에 못 묻겠다고 하면 야 그럼 담당 의사 소견서 가져와, 진단서 가져와,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초읽기잖아요. 조만간 소환이 될 텐데. 이 위원장님, 그런데 야당에서는 병원에서도 SNS를 하시던데 병명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뭐 글쎄 이거는 뭐 조국 장관도 같이 비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기업 총수들이 수사를 받을 때 되면 꼭 소환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리고 출두할 때 보면 이제 병원복 차림으로 또 마스크를 끼고 입원했던 장면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뭐 상당히 이런 지금 한 달 넘게 되는 계속된 상황에서 뭐 이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건 뭐 거짓말이겠죠. 물론 아프겠죠.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가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동양대 PC에 어떤 가져와서 직접 가져온다든지 학교에 몇 번 들어가서 가져온 장면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는 아마 검찰이 소환할 때도 굉장히 아마 직접적으로 포토라인 세우기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또 법무부가 지금 내일 모레인가요?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 포토라인을 본인이 허락 없이는 못하게 하는 뭐 내부 규칙을 바꾼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하고 또 법무부가 이런 내부 규칙도 바꾸려고 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본인의 모습이 등장되는 게 가장 꺼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도 아마 그런 사람을 직접 포토라인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복합적으로 생각했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제기하신 얘기는 저희가 또 이따 보도에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의혹도 좀 짚어봤고 조국 장관 가족을 옥죄는 검찰 수사가 보신 것처럼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조국 장관이요 오늘 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반응이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관련해서 문고정치 개정하는 가족 수사 받으시는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가족 수사 받으시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분이 천안분한테 5억 원을 잡지 마시고요. 뭐 일단 아무래도 취재진이 저렇게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데 계속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 뭐 예민해질 수 있는 반응은 분명히 뭐 이해는 됩니다만 박준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가 1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뭐 14명, 뭐 거대 변호인다 이렇게 볼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법무부의 두 군데에 8명, 6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도 한쪽 팀은 사무소 위조 사건 지금 기소가 돼 있죠. 이거를 곧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한쪽 팀은 사모펀드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4명이 친분 관계가 있는 법인의 뭐 대표 정도가 계약을 한 걸로 보이고 14명이 다 한다고 보기보다는 뭐 소송 수행하는 수행자가 변호인으로 아마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러면 14명이라는 게 단순 숫자로 이 정도 지금 뭐 의혹이나 혐의에 이제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저 정도 숫자는 많지 않다.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뭐 특정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고요. 뭐 그 중에 몇몇 정도가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조국 장관 부인의 병명은 도대체 뭐길래와 지금까지 오늘 또 새롭게 불거졌던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조국 장관 이슈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검찰 분위기에 그동안 조국 장관을 감쌌던 박지원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10억이 횡령됐던 것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은 또 동생, 처남, 오촌 조카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미래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 자, 그동안 박지원 의원이 조국 장관을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다가 오늘 동생, 처남, 오촌 조카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박지원 의원께서 뭐 조국 장관 임명될 때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가 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진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뭐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는 것인지 사실 뭐 이런 상황들은 누구나 다 예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이렇게 사건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한 건데 박지원 의원이 왜 갑자기 불안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나마 최근에 아마 검찰 보도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오촌 조카가 들어오면서 사건 수사가 지금 급물살 타고 있는 거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좀 자신의 어떤 발언들을 조금씩 틀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보는데 어쨌거나 이 객관적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국 장관의 어떤 뭐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청문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국 장관이 직접 연관된 게 있겠는가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만만하게는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정님 왜냐하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잠깐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 박지원 의원 청문회 때 동양대 표창장 있잖아요. 그거 본인 휴대폰에도 갖고 있을 정도로 검찰 그렇죠. 취재원들이 많은데 그런데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고 얘기한다.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서는 전혀 입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검찰은 흑백으로 입수를 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컬러였거든요. 근데 컬러 가지고 있던 사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조국 장관 가족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박지원 장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마 곤란한 처지였을 겁니다. 본인의 어떤 입장이 중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국 장관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본인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앞서 짚어봤던 의혹 말고도 조국 장관 가족은 이 갖가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자산관리인이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 이건데요. 조국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지금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추석 연휴 때도 계속 많이 입에 오르내렸던 게 바로 하드디스크 교체인데 이거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 투자증권회사 직원의 증언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쪽에 현재로서는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국면 같고요. 문제의 컴퓨터 3대가 있습니다. 처음 드러났던 컴퓨터는 동양대 연구실에서 가져 나온 컴퓨터인데 그게 바로 저 직원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다가 이미 제출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해당 컴퓨터 본체를 업무 때문에 들고 나왔다가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검찰에 그대로 이미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직원의 말에 의하면 그 연구실 컴퓨터 하드도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고 간 하드디스크와 이 컴퓨터 사이에 뭔가 악유가 맞지 않아서 교체를 못하고 트렁크에 넣어뒀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정경심 교수가 아무 훼손을 안 했다는 해명이 완전히 이제 반박이 된 셈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는 교체를 한 상태로 원래 하드디스크가 외부에 저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상태인 게 드러나면서 검찰에 이미 제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바람에 검찰은 확실한 증거물을 지금 확보하게 된 셈이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만 3자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게 됐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면서 정경심 교수의 추가적인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진 시점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저 하드디스크 교체 건도 그렇고 이게 제일 궁금한 게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 사실상 뭐 정경심 교수의 집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인. 자, 근데 이 인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뭐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줬고 모두 했다, 모두 뭐 나 조국 장관 그때 만났다고 했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순순히 다 증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한 번 안 드렸었나요? 저 자산관리인이 스모킹 건이 될 거라고?
저희가 사모펀드나 이쪽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지 그때 잘 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 중요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아마 동양대 그 자정에 갔다는 거 보도는 다음 날 저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이 스모킹건이 될 거다. 검찰 입장에서는 천사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자산관리인이 사실은 이 고액 자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밤중에 동양대까지 가서 PC 반출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들은 뭔가 이 사건에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도 저 자산관리인한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자산관리인도 본인이 증거인멸입니다. 그죠? 증거인멸이에요. 물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저 하드디스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가족사진 이런 거 나오고 음악, 영화 나오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물증들이 나오면 그거 증거인멸입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자, 김종석 앵커가 만약에 검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불러다가. 당신 증거인멸인데? 그죠? 증거인멸 기소돼서 형사처벌 받으면요. 이거 증권에서 피비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하. 그렇다 보면 저 사람은 본인이 지금 증거인멸로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 사람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증거인멸과 관련된 거 하드디스크 제가 다 교체해 줬는데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미 제출도 했어요. 또 하나 어떤 진술이 나왔냐면 오늘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석간에 보도한 그것과 비슷한 건데 예.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코링크 P하고 WFM에 대해서 물어봤다. 어떤 회사냐고. 사모펀드가 뭔지. 예. 흐름이 어떤지. 코링크 P라는 그 운용사에 대해서 물어봤고 거기서 투자한 WFM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왜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알고 물어봤을까요?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간 펀드가 투자한 데는 웰스 CNT인데 웰스 CNT도 안 물어보고 WFM을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진술은 정경심 교수가 조모 씨로부터 모든 계획, 이 그랜드 플랜을 사전에 입수하고 있었을 가능성의 높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이 사람이 김모 씨가 스모킹건이 분명하고. 네. 그러니까 저 진술을 가지고 오늘 이제 조모 씨가 만약에 들어서 부인을 하면 예. 부인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 그러면 저 오촌 조카가 부인을 하면 김모 씨의 저 진술 그리고 오늘 이제 단독 보도가 있었던 WFM의 관련자 진술 그다음에 웰스 CNT 최 대표가 녹취록 이런 걸로 들이댈 거예요. 야 관련자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뭘 믿고 부인해?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증언을 쏟아내냐면 또 하나 없는 게 김상현 평론가. 네. 한 언론의 보도인데 조국 장관 부인이 윤석열 검찰을 배신했다라고 한투증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이 김모 씨가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저 말이 사실이라는 걸 가정하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수 있고 공정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건 뭐냐? 그래서는 안 됐는데 한다는 것도 되고. 부인의 말 중에. 그렇죠. 의미가. 그리고 또 아니면 자격도 안 되는 윤석열을 우리가 총장에 앉혀줬는데 뭐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뭐 그렇지 않고서는 배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배신은 무언가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의리를 저버렸다거나 뒤에서 뭐 해로운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과는 관계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말로 보니까. 저 말로만 보면 그러면은 생각이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뭐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가 앉혀줬는데 배신한 거냐? 예? 뭐 제 질문은 그런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김모 씨 한투 직원의 말도 상당히 지금 파장이 큰데요. 그런데 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조국 장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증권사 직원이 안에 그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장관을 마주쳤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만나셨습니까? 그때? 아니 그럼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사실이 맞습니까?
일단 조국 장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런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모자 쓰고 옷 바꿔 입고 변장하고 서류 더미 반출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 안 하십니까? 장관 부인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특혜를 베푸는 겁니까? 장관 부인도 평등하게 구속 수사하십시오. 구속 수사해라 야당의 주장인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의 SNS를 되짚어 보는 게 너무 많은 일이라서. 그런데 이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2016년의 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사퇴를 거부하는지 아느냐면서 청와대에 남아있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트위터에 다음 글도 덧붙였는데, 임기 채우는 것 여부와 무관하게 직 종료 후 기소는 명확 관하하다.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조국 장관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해서 주장했어요. 전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바꾸고 싶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라는 대목을 조국 장관으로 바꾸고요. 청와대를 검찰로 바꾸면 조국 장관이 왜 저렇게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지키는지 아느냐. 직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는 명확 관하한데 지금 검찰에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해도 같은 논리 아닌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또 언론이, 야당이 이 가족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법무부 장관 정상적으로 재직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은 트위터에서 MB정부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예를 들면서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주변 가족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또 답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조국 장관의 트위터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사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조국 장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정답이 무엇인지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증거인멸 의혹 얘기와 불안한 미래가 지금 닥쳐온다는 박지원 의원의 평가까지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장관 대 윤석열 총장. 이 대결 구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조국 일가 의혹 수사의 법무부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간의 힘겨루기가 거셉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 개정을 이틀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도 왜 이 민감한 시기인지 참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재임 중에 이걸 발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피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현직 장관의 말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박상기 장관은 이 시점에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왜 지금의 이런 그 수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걸 금지한다? 왜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형법 126조에 보면 피해 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어떤 피해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관계자들이.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검찰의 관례를 보면 검찰이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할 때 보면 외압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외압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결국 이제 수사 내용들을 언론과 함께 이제 언론을 흘리면서 보도하면서 외압을 막아냈던 전례가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1993년도에 슬롯머신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홍준표 강력부 검사가 당시에 박철원 씨를 비롯해서 경찰청장, 병무청장, 고위공직자 40명을 구속시켰어요.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면 외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걸 뚫은 게 결국 이제 당시에 피해 사실 공표를 하시었다면서 암암리하면서 이제 뚫어온 것이거든요. 그동안 검찰이 보면 이 차장검사 티타임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검찰 수사 내용을 확인을 조금씩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 권리와 피해 사실 공표가 묘하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해 왔는데 조국 장관도 예전에는 다 이걸 갖다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집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공모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포토라인도 본인이 거부하면 절대 못하게 하고 피해 사실은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즉 혐의 내용만 나중에 기소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걸 발설한 자는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왜 이 시점에서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할까? 오비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족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서 뭐 포토라인도 못 쓰게 하고 검찰 수사 받는 조사 시간도 모르게 하는 언론이. 근데 이거를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의 수사 기밀이 조국 장관에게 직접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보고는 대검에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선 지검에 전화해서 어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보고서 만들어 가져와. 이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게 됐는지, 피의사실 검찰이 유출을 한 건지, 아니면 언론이 취재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취재한 건지 진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감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찰 미명하에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게 되니, 그러니 형식상 보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공연불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그 준칙을 개정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에 3년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에서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검찰이 아까 이현종 위원 얘기하신 대로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를 단독기사로 받아쓰고, 그 다 받아쓴 단독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많은 피의자들 인격권이 침해된 거고요. 그 누구도 피의사실 공표죄 자유로울 수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사, 정치권, 청와대, 정부 다. 그런데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사람이나 있는데,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를 제기하는 저희는 뭡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 언론 공개 금지에 대해서 정치권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명령하셨습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검찰에서도 반발이 거세요. 근데 김상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 피의사실 공표 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 가족이 이렇게 검찰의 옥죄는, 수사가 옥죄는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조국 장관은 빠져라라는 목소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민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제척사유라는 겁니다. 제척사유라는 건 뭐냐면 피의자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어떤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그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도 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이 훈련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당신은 제척 대상자입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왜 검찰의 옥죄기가 되느냐? 훈령을 개정해가지고 감찰 지휘권을 지방청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감찰권을 동원할 수 있고 감찰의 결과는 뭘로 이어지냐면 인사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사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감찰을 하다가 검찰이 반발을 하면은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한 법무부의 관여, 수사에 대한 관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훈령 개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장관 이슈, 뜨거운 감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댓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죠. 정경심 교수가 배신 얘기를 했는데 기수도 한참 늦은데 총장 안 쳤는데 등에 칼 꽂았다는 얘기다. 시청자분이 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볼까요? 8억이나 되는 돈을 1,000안 빌려줬는데 조국 장관은 설마 몰랐을까? 다음 댓글. 조국 부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시청자 의견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출두하는 건 아닐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을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도 있고요. 떳떳한데 왜 변호사가 14명이 필요할까?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는 14명이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정치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금 7시 6분이니까 2시간 전에요.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스타일상 삭발 시위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게 여의도의 대체적인 평가였었는데 놀란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청와대에 있었던 삭발 투쟁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삭발을 한 제1야당의 대표. 아까 뭐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장해찬 평론가님. 근데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서 삭발은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까? 네, 야당 당수가 이렇게 삭발 투쟁을 한 적은 우리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나름 파격적인 시도를 황교안 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식이라는 카드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차례 단식이라는 카드는 뭐 패스트트랙 국면이나 그 이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요구 등에서 한번 야당이 썼던 전례가 있고요. 반면 삭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 당수, 헌정 사상 최초라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삭발을 만류하기 위해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나설 정도로 청와대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이 사상 최초의 삭발을 조금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모습인데 민심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삭발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을 할 때라는 민심이 있는 반면 지금 현재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석수의 한계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 특검 요구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죽하면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겠느냐. 이렇게 삭발을 해서라도 별기를 보여주고 반조국 연대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야당 대표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반조국 연대를 하자고 손을 내밀자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보수 진영의 다른 주자들도 이제는 황교안 대표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장해찬 평론가님 언급해 주셨어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기 직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서 만류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국을 사퇴시키세요. 네, 그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삭발은 하지 말기를 염려하시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조국을 파면하십시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정무수석의 만류가 일단은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님은 이 메시지가 충분히 이 반조국 연대를 엮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에선 하려면 좀 이 삭발 투쟁을 진작했어야 뭔가 치고 나가는 황교안 대표가 됐었지 않았나,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뭐 삭발하신 것 자체가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역대 우리 한국 현대사, 현대 정치사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에 저항하면서 23일 동안 죽음을 건 사실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죠. 항상 이 어떤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어떤 면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이제 추진해서 어떤 면 전국의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관료 출신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뜨뜻미그하다, 또 우유부단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많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오늘의 어떤 삭발을 한 것은 아마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하는 것 같다라는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다른 어떤 야당 인사들한테, 의원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야당의 결기를 보이는 데에서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결기 부분. 네. 두 분 다 장혜찬 평론가님, 뭐 이현정 의원님 두 분 다 일단 전문가들은 조금 뭐 의미 있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근데 김상희 평론가님.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지금 조사 일시가 이제 지난 주긴 한데 워낙 자유한국당이 이 전국에서도 별로 반사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삭발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께서 삭발을 한 게 단발성으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상함을 보여줬죠. 오늘. 근데 내일부터는 그러면은 뭘 하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삭발한 이후에 그러면 내일부터는 뭘 하실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거보다는 좀 더 큰 희생을 선택을 해야 더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저 지지, 무당층이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있는 메신저들한테 들을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민주당한테 실망한 마음을 기대로 바꿔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존재로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모습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메신저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차라리 삭발 릴레이를 하지 마시고 불출마 릴레이를 하시는 것들이 조금 3선 이상급 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내려놓겠다. 예,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 불출마 릴레이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오늘 물론 대표가 삭발까지 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쓴소리까지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참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접었다. 이 사람들은 점잖해서 투쟁을 못한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투쟁을 하지 못한다. 지은 죄가 많아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한다. 이제 모두 야당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무능한 장수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까지 하더라도 홍준표 전 대표는 의미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을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이거 다시 비대위를 꾸리든지 뭔가 당을 제대로 다시 리더십을 찾아야 그래야 보수 통합이든 내년 총선을 해볼 만하다라는 목소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 메시지를 냈다는데 이제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나경원 대표 사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나경원 대표 당신 계속 거기 있으면 나중에 황 대표 사퇴하면 저 대표 권한대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홍 대표 머릿속에는 황교안 체제는 곧 무너질 거고 나경원 대표까지 무너지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렸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컴백할 공간을 찾으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도의 순수성을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승부수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 황교안 대표 삭발, 유승준, 자기는 군대 안 간다고 한 적 없다, 간다고 한 적 없다, 이라는 얘기인데 요 부분까지 쭉 살펴봤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 다음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요. 구속된 지 900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릴 때 취재진과의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왜 막아요? 그냥 비켜요. 너무하네 앞에. 저리 좀 비키세요. 앞에 좀 비킵시다. 좀만 나와줘요. 이거 딱 한번 보인다고. 취재진 카메라에 잘 안 잡혔어요. 일단 사진으로 어느 정도 나오긴 할 텐데 장혜진 평론가님. 지금 이제 구치소 나와서 900일 만에 외출인데 3개월 정도는 수술 뒤에 내일 수술한다고 하니까 수술 뒤에 입원 치료를 좀 해야 됩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입원 기간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의하면 왼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병원과 법무부 측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 병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이 VIP 병동 21층에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외부와의 통제를 위해서 해당 층 일반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끔 전면 통제에 들어갔고요. 교도관 같은 경우도 이 면회 룰 같은 경우는 비록 병원에 있지만 구치소 내부의 법칙을 그대로 다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위해서 남녀 교도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병실 안쪽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매우 이례적이지만 나름대로는 구치소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서울 성모병원 정문에 모였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누구? 딱 몸으로.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땐 기력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우리공화당이나 지지자들이 좀 면회를 하려고 해도 그냥 딱 유영하 변호사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좀 현실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두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서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앞으로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되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좀 표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인의 어떤 정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야당을 어떤 면에서 살리는 또 길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900일 만에 외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